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에 계신 학원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한 연수도 제공되는데 학원 선생님은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 맡기면 무조건 성적 올라야 한다고 압박하시고, 학생들은 어거지로 시켜도 공부 안 할 때 내가 저 녀석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셨죠?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리면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마음을 MRI처럼 찍어내어 학생들이 공부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학습 스타일 검사 LS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부를 지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위즈덤센터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준비한 WP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서 LSI 검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LSI 검사를 활용하여 공부를 지도, 코칭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1대1로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 방향에 맞게 지도를 해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LSI 학습 검사 활용 워크숍은 1차, 2차, 3차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에 그 1차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 지도에서 난관에 봉착하신 분, 자신만의 필살기를 키워서 학원의 성과를 올리고 싶은 분,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존중하며 지도하고 싶은 분, 이런 선생님들에게 성공으로 이끄는 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하는 마음이 궁금한 어머니들도 신청 환영합니다. (2021년) 추석 특집 방송.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4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6개월 생존 기록. 부제: 암은 내 몸의 세포이자 내 마음의 모습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방인 박금옥님의 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 제작된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2021년 2월부터 약 2달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몸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1부 췌장암 4기는 사형 선고인가요? 딱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스쳐간 듯 순식간에 서늘한 기분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보거나 늦은 밤 홀로 길을 걷다 낯선 소리를 들을 때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살 떨리는 순간을 우연히 찾아간 병원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도 있답니다. 과연 어떤 병원에서 무슨 상황을 마주하면 그러할까요? 무엇이 귀신을 만난 듯, 아니 죽음의 신과 눈을 맞춘 듯 우리 인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랍니다.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한 여성이 잦은 기침으로 내과를 찾았다가 폐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데 그 암 진단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평소 그녀가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먹거리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왔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암의 원인을 하나, 둘 무작위로 찍어대다 결국 그녀의 주방에서 활활 타오르던 가스불을
바람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서 모두들 약속이라도 한 듯 각 주방에서 문제없이 잘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꿨다는 웃지 못할 후일담을 전해 듣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접해본 적이 있을 거랍니다. 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갈라진 목소리에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후두암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더해진답니다. 바로 수술로 암을 제거한 남자가 변해버린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반대로 어느 유명한 가수는 갑상선 압이 재말하여 수술을 고려하다가 가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경고에 수술을 거부했다고도 합니다. 가수가 아닌 당신의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말이지요. 다행히 그는 암과 함께 여전히 살아남아 지금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또 마치 우스갯소리와 같은 사례 중 하나로 사람 좋고 술 좋아하던 70대 노인이 간암 판정을 받고도 술을 끊지 못했는데 그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길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렇게 암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시대, 이 땅에서 그 어느 고약한 도시계단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더 살벌하게 또 더 아이러니한 얼굴을 한 채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자, 도대체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자아낼까요? 이미 앞서 언급한 만큼 우리에게 암은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 많고 많은 암 중에서도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바로 이런 말과 함께 말이지요. 당신은 췌장암 4기 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제 길어야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무서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살 만큼 살았으니 더는 바랄 것도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싶으신가요? 진정 모르고 지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고작 복부 아래로 만져진 혹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혹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우연히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의사로부터 암 4기 환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죽음의 선고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놈의 암 따윈 어떻게든 무찌를 거야? 혹은 죽음 따윈 개나 줘버려,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화를 내며 세상과 혹은 나의 암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어떤 대답과는 별개로 이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운명의 신도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구경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죽음과 삶을 모두 관장하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신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삶의 거대한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마치 어떤 낯선 상상의 무대 위에 올라간 것 마냥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의사가 내린 이 죽음의 선고를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기로 받아들일지,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으로 어떤 절정과 결말을 찾아갈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나 감사하게도 운명의 신이 오늘 이 무대의 총 연출을 직접 맡겠다고 하네요. 그리곤 우리를 향해 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라.
그런데 저기요. 지금 무슨 역할과 무슨 인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시는 장난기가 넘친 탓인지 자비가 부족한 탓인지 긴 설명도 없이 짜여진 대본 하나 없이 배영 역시 알아서 맡아 책임지라는 시기네요. 그러면서 자신은 관객석으로 내려가 반쯤 드러누운 자세로 이 무대를 즐기겠다고 합니다. 와! 하는 탄식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봅니다. 무대 위에는 누가 와 있나 하고 말이지요. 다들 저도 모르게 심장 박동이 높아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암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사신이 옆에 앉아있는 탓일까요? 이제 곧 무대가 시작되오니 자리에 앉아달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저기 무대 위에 사람들이 보이네요. 하지만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아하니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미 무대 위에선 꽤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흘러가 버렸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살벌한 극이 어디서 얼마만큼 흘러갔는지를 눈치를 1도 못 챈 듯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무대 위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인물들 중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리번거리는 사람들도 자신의 임무를 다 하겠다며 잔뜩 기합을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저기 무대 장막 뒤로 자신을 감추려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때마침 신이 두 번째로 경고를 하는군요. 누구도 이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마치지 않고선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 순간 무대 위의 조명이 금옥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 그녀일까요? 글쎄요. 가만히 그녀를 눈여겨보니 지금 금옥님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가 누구기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까 싶은데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네요. 아니, 그리고 이것은 또 뭡니까? 잠시 정전이 되는가 싶더니 무대가 다시 밝아지자 무대의 배경이 병원에서 상담실로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막 금옥님은 황 박사로부터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받으려 하네요. 거기다 자신을 금옥이라 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이거 참. 의사는 그녀를 박금옥 환자라고 불렀는데 심리상담가 황 박사 앞에선 이방인이라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지난 한 달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고 의사란 의사는 모조리 다 만나다 마침내 창백한 얼굴로 황 박사의 심리상담실을 방문한 금옥님이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환자인지 이방인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 그 자체의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는 금옥님이 이해가 되시지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우리의 금옥님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시 객석 어딘가에 앉아있다는 신을 찾게 되네요. 그리고 묻게 됩니다. 저기 신이시여, 오늘 이 무대의 연출까지 도맡겠다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신의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운명의 신은 황상민 박사에게 키오사인을 주네요. 무대를 통해 직접 확인하라고 말이지요. 이로써 황 박사의 인사말과 함께 금옥님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 앞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방인이라는 이 별명이 친숙하세요? 아니면 본인 이름을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으세요?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본인 생각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본인 이전에는
본인이 금지옥엽이라고까지 해석도 하셨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 이름에 대해서 마치 겸손하듯이 나는 원래 애착이 없었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지금 본인이 네. 병을 진단을 받게 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자 배경이라는 생각까지 혹시 안 드세요? 몇 년 전에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 그때 이방인이라는 타이틀로 라이브 상담이었는데, 이분 사실 이름은 금옥님이시죠? 네. 20대 후반에 아르헨티나를 가서 27년간 아르헨티나 생활을 정리를 하고 3년 전에 오셨으니까 딱 30년 전에 갔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그렇죠. 말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는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무슨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췌장암 4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4기? 네. 그러면 췌장암은 거의 뭐 진단을 받으면 대개 6개월, 1년 내에 세상을 떠난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요즘은 네. 항암약이 많이 좋아져서 네, 항암약이 좋아져서. 예.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네. 그리고 현재 췌장암 너는 4기인데 음흠. 말기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 4기는 말기와는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4기 그럼 말기로 취급을 했으나 요즘은 4기 그러면 말기는 항암 치료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인데 너는 아직 기운이 있으니 기운이 있으니 결코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4기라고 한다. 아, 그렇군요.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 치료를 받으면 그럼 회복이 된다는 말이네요. 아, 그래서 그거 다시 질문을 해봤더니 항암 치료는 결코 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뭔 소리예요? 단지 연장만 시키는 것이다라고. 연장을 시킨다. 예. 그럼 너한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뭐 그러면 10년, 20년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2년 연장을 시키는, 연장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얼마큼 남았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네. 얼마큼 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너하고 맞을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아, 너한테 맞는 항암 치료약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러면 췌장암이라고 진단받는 거는 췌장에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 암 치료는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좀 상당히 복잡했어요. 이 췌장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가 복잡했는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췌장암이라는 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네. 본인이 뭔가 보통 암 진단을 받기 전에 그런 암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네. 몸이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닐까, 아니면 내 몸이 지금 아픈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보통 드는데 그게 언제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뭐 암이란 생각은 전혀 하진 않았고. 않고, 근데 자기 몸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뭐 그게 하다못해 CT라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게 언제냐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작년 한 10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말, 예, 예.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쯤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그때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아랫배 복부 밑에가요. 아랫배 네. 쪽이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만져지진 않았지만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좀 열심히 할 때라 벌써 복근이 붙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네. 그냥 좀 며칠 또 지났는데 계속 느끼는데 계속 이게 아랫배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아니었고, 좀 예. 불편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음, 동시에 밥을 조금 좀 먹기가 좀 불편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아프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불편하다,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관찰을 좀 하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게 좀 상당히 원 정도인데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동그란 모- 게 뭐 500원짜리 동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뭐 한
골프공 크기? 아니면 더 큰 정도. 예. 그러면 거의 뭐 테니스 공 크기 정도요? 그 정도 원 지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아랫배에서요. 오 마이 갓. 그런데 본인을 압박하는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이라든지 견딜 수 없는 복통, 뭐 본인이 지금 상당히 전에 봤던 분보다 지금 살이 많이 빠졌는데 살이 쫙 빠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예의주시를 좀 했어요. 사실 체중도 좀 어떤가 변화가 있나 없나를 좀 봤는데 체중이 한 2, 3kg, 1, 2kg, 2, 3kg 정도 빠진 것 같고. 작년 10월 달에서 네, 한 2, 3kg 좀 빠진 것 같고. 1, 2주 체중은. 사이에. 근데 사실 체중을 계속 잰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럼 그때 체중 보니까 전에 체중에 비해서 빠졌다라는 거죠. 느낌이 들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작년 10월 정도요. 10월 경에.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체중보다 내가 좀 빠졌네. 체중도 빠졌다고 느끼고.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보통 때 먹는 것만큼 잘 못 먹겠고.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게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또 뭔가가 이 딱딱한 게 느껴지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느낌도 살짝 들긴 했고. 배를 느끼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한 며칠 정도 또는 몇 주간 기간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 일단 통증은 없으니까. 통증은 없으니까 계속 체중 관리를 좀 보고 네. 어떤가 보고 통증이 오나 뭔가 밥 먹을 때 좀 예의주시하고 그렇다고 뭐 심하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진 네. 않은데 그러면서 약간의 변비 같은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그 정도 증상이 있고. 그 지난 2, 3개월 동안 저희 상태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러면 박사님도 빨리 가보세요 병원에.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복부 가운데만 있던 게 살짝 옆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12월 달 들면서 들은 거예요. 10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서 그 테니스 공만 한 게 복부 옆으로 이제 이전을 한 거예요. 뻗어가는 것 같아요. 예. 테니스 공이 이제 큰 뭐 햄 소세지 덩어리처럼 이제 뻗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공은 공대로 있고. 공은 있고. 옆에 새끼를 치듯이 양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옆에 또 뻗어나가는 공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느낌. 공은 아니고 좀 가는 소세지 같은 게 두 개 생기는 거. 네. 오. 아렌티스 애를 3명이나 낳았다며. 그러니까 애 낳을 때 빼놓고는 병원 간 경험이 없으니까. 이럴 땐 어디를 가지? 그렇죠. 그러다가 아랫배 쪽이니까 이게 자궁 쪽인가 싶어서 일단 부인과를 갔어요. 예. 좋아요. 예. 굉장히 선생님 친절하시게 잘 친절한 봐주시고 선생님. 초음파를 보시고 초음파를 봤어요. 뭐 자궁이나 이런 데는 괜찮다. 근데 이제 피 검사를 거기서 일단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예. 그런데 초음파 상에 자궁은 괜찮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인다.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인다. CT를 찍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다니기가 힘드니 예. 선생님이 이렇게 주선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CT를 찍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봐서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큰 병원에 가야 되면은 이제 진단서인가 뭘 쪄주신다고. 그렇죠. 다음 주에 바로 CT를 찍었고 3살 있다 CT를 찍고 그 CT 영상을 이분이 다시 판독을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써주신 소견서 쭉 보시더니 당신이 보시기에 약간 의심스러웠던 게 CT상에서도 역시 좀 잘 안 나타난다. 의심스러운 게 저도 잘 몰랐죠. 의심스러운 게 CT상에서 안 나타난다. 그렇죠. 그분 표현으로는 약간 뭐 여기 뱃속에 물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복수가 있는 것 같고 잘 안 보이는데 별로 좋은 증세는 아닌 것 같다. 또 하나는 그 피 검사한 것에 암 수치가 보통 평균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뭐 당장 오늘 내일 죽을 상태는 아니지만 피 검사상 암 수치가 좀 높으니 아무래도 종합병원을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피 검사상 암 수치가 높다. 네. 피 검사를 하면 암 수치가 얼마, 몇 점 이렇게 나오나 보죠? 산부인과 의사는 금옥님의 혹을 촉진해보고 초음파 기기로 자궁 검사도 해보았답니다. 그러나 그녀 복부 아래로 만져지는 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옥님을 다른 병원을 보내 CT까지 촬영하게 했답니다. 그러나 이 고약한 금옥님의 혹은 온갖 현대의학 기술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만큼 했으면 환자에게 뭐라도 속 시원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갑갑한 현실 앞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의사는 결국 피검사 결과상 조금 높게 나왔다는 암 수치를 운운하며 금옥님에게 종합병원행을 권유하였답니다. 자, 그럼 잠시 저 무대 한편에 놀란 얼굴로 서 있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무대 가운데로 부르지 말고 목소리만 출연하겠다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높여 질문 드립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 피검사에서 나온다는 암 수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암 수치란 말은 종양 자체에서 생성되거나 종양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예를 들면 항체 같은 것들을 종양 표지자로 모욕하여 부른 것입니다. 와, 그럼 일반인도 피검사만 하면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 검사는 암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전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이 검사를 시행해 높은 수치를 확인했더라도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 그럼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광고나 그리고 피 한 방울로 암에 걸릴 가능성 혹은 암을 진단한다는 말은 그건 다 뭐죠? 솔직히 암이 의심되지 않은 사람에겐 이 수치들은 무용해요. 거기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검사는 쓸데없는 공포심만 유발할 수 있고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대개 이 암 수치라는 것은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 등 6대암에 대해 시행한다고 대략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쯤 듣고 나니 병원이나 약국 벽면에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은 다 꿰뚫을 수 있다는 광고가 얼마나 과장된 광고인지 느낌이 확 오는 것만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시 오늘의 주인공 금옥님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그때 18일, 12월이었죠. 예. 12월 18일. 예. 이때는 아직 그 선생님은 심각한 거는 아닌데, 그리고 초음파 CT상으로 또 딱 뭐라고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피검사 결과로는 암 수치가 좀 높은 게 나왔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뭐 별일 있겠어?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이 30년을 살아서 돌아오시니까 상당히 담대하시네요. 뭐 별일 있겠어. 그렇죠. 뭐 깊게 돼봤자 암 사기 되는 거 진단받는 아니, 거. 암 사기는 뭐 상상도 별 거예요. 못했던 거고. 암이라는데 아직 암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암이라고 하기에는 뭐 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암 1기 아직 아니면 0.5기겠지. 그 정도 생각을 하셨군요. 아니 근데 암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아주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설마 암? 내가 무슨 암이야? 암은 내 같은 사람한테 안 생기지. 아니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긴 했냐면 전에 한번 그러니까 15년 전 2005년도에 네. 큰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2005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예,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새 차를 사서 이제 시운전 삼아 여행을 갔다 오다 사고가 크게 난 건데, 그렇군요. 새 차를 폐차를 시킨 건데 네. 그 정도의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기억이 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0.1초 사이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예. 첫 번째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다행히 살긴 살았는데 그렇죠.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암일지도 모른다는 CT 결과를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이 또 났죠. 동시에 드는 거죠. 네네. 이 죽을 순간에 나는 또 죽을까 살까라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옥님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과거 사신의 얼굴을 슬쩍 마주했던 교통사고를 떠올렸답니다. 암이 그만큼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누구보다 대범하고 겁이 없는 우리 금옥님도 그 단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면 죽음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암, 죽음, 교통사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 무대 아래 관객들도 점점 침울한 표정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이 순간 객석 한가운데 앉아 이 모두를 지켜보던 신은 인간들이 이런 반응이 흥미롭다고 난리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아니, 인간의 의사가 당신은 암을지도 모른다 이 한마디를 했다고 저렇게 벌벌 떠는 게 말이나 돼? 평소라면 그렇게 의심도 많고 웬만한 말은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아니, 다들 생각이라는 건 좀 해봐. 이건 지금 진짜 신은 내가 하는 말보다 의사의 암 선고를 진짜 죽음의 선고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내가 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아닌가? 이건 내가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일하기 귀찮은 날 의사들은 내 일을 대신 좀 하고 다니라고 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거기 너 인간들 말이야. 너희들 다들 잊고 사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든 언제든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다들 이렇게 암이라는 단어 앞에 그리 화들짝 놀라 벌벌 떤다면 인간이 산다는 건 뭐고 죽는다는 건 또 뭐야? 암에 걸렸든 아니든 말이야. 신이 한참 그렇게 속마음을 쏟아내다 결국 잔뜩 삐진 얼굴로 무대를 바라봅니다. 인간을 대표해 지금껏 들어온 곳이 있으니 그를 향해 이런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 신이시여, 어디 저희같이 평범한 인간이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이나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차라리 어느 상급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을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마당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가면 좋겠습니까? 종합병원을? 그랬더니 외과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외과? 외과를 가야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외과는 일단 수술을 한다는 내과가 이야기죠. 아니고 외과를 가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그러게. 또 의사가 그러니까 그럼 외과를 가자. 그래서 네.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제 가기 편한 이제 강남 성모병원을 강남 승모병원 이제 예약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과 중에서도 또 과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반 외과는 없고 그렇죠. 뭐 무슨 외과 그래서 저는 대장 외과를 한 것이 왜냐하면 약간 좀 이게 좀 장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하니까 그리고 일단 뭐 변비처럼 이게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게 이게 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예약을 하고 1월 6일 날 이제 병원을 가서 외과 선생님을 만났죠. 네, 외과 선생님 만났어요. 예. 그러면 CT 결과도 다 가져갔겠네요. 그렇죠. 예. 그랬어요. CT 결과를 보시더니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잘 안 보이는데 그 외부에서 한 거를 다시 하라고 검사를 다시 하라고는 보통 말을 안 하지만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CT를 다시 한번 더 찍자. 그렇죠. 그래서 뭐 의사가 하라니까 해야 해야죠. 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전에 그래도 한 번 병원을 가 보니까 이게 눈치가 좀 생겨서 아, 병원은 공복에 가야 되겠다. 아, 왜냐하면 혹시 검사를 또 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공복에. 그랬더니 검사를 또 해라, CT를 또 찍어라. 그런데 CT 예약을 하려니 1월 말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월 6일 날 갔는데.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간호사한테 다음번 예약을 잡으러 가서 1월 음. 말이나 예약이 된다는데 내가 외부에서 찍어 오겠다. 너무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슬쩍 나 지금 공복이거든.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 알아봐 주겠대요. 어이, 그날 날짜를. 역시 수단이 좋으시네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오후에 시간이 순서를 되면. 빼줄 수가 있다고. 역시 훌륭한 간호사네요. 역시 고객에 잘 대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날 찍었죠. 하루 네. 종일을 지금 굶은 거죠. 굶어 하루 종일 굶고 굶었어요. 뭐 어차피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굶어도 되죠 뭐.
예. 또 주사를 또 맞죠. CT 찍으면서 조영제 넣는다고 주사를 근데 CT 찍을 때는 네. 공복으로 찍어야 돼요. 그냥 먹고 찍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그 또 조영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조영제를 먹으면 토해요? 그럴 가능성이 많대요. 그리고 부작용 또 테스트를 해요. 조영제를 맞기 전에. 그래서 주사를 또 한 번 또 놔요. 그래서 CT를 2번째 찍으면서 또 피 빼죠. 갈 때마다 피 빼고. 근데 이거는- CT를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2번을 찍는 거는 그건 한 달 사이가 아니죠. 22일 날 처음 찍고 1월 6일 날 찍었으니까 그거 한 달 사이지 일주 사이는 일주, 아니잖아요. 열흘. 까칠하셨어요 지금. 제가 좀 말기 암 환자라고 하니까 말기 암 환자라고 했으니 그래가지고 뭐 중증 암 환자 지금 보험 혜택까지 받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축하드려요. 박사님 너무하세요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그 뭐 진료비도 5%밖에 안 낸다며요. 진료비 5%가 아니라 이 암 환자라는 게 이게 없는 게 좋잖아요. 그런 진단 자체를 안 받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진단 자체를 안 받는 게 좋긴 한데 뭐 지금 한 달 사이 CT 2번을 찍는 건 아니요 더 또 찍었어요. 그리고 세 번 그러니까 찍었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관객석에서 신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과 반대로 이유 모를 분노를 삭히지 못한 관객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네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축하드려라니 어떤 무례한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상담사 양반,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고 내려와요. 내려와. 운명의 신인 눈이 동그랗게 빛납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하는 표정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또 다른 관객의 반응이 흘러나옵니다. 저 아줌마 이제 50대 후반이라던데 최자감 사기라니 정말 불쌍하지 않아?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다 보니까 20, 30대 젊은 췌장암 환자들은 천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면 50대 후반이 썩 최악은 아닌 거잖아. 내가 암 걸린 사람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한가? 아휴, 몰라. 그건 그렇고 도대체 중증 암 환자 보호 혜택이 뭔데 저 상담가는 축하니 뭐니 하는 거야? 관객들이 더 흥분하기 전에 황 박사가 언급한 중증 암 환자 보험 혜택에 대해 잠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중증 암 환자 보험 혜택은 문재인 정권이 시행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는 국가가 중증 질환자에 한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금옥님은 현재 중증 암 환자로 등록되어 전체 진료비의 5%만 내고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답니다. 급하게 신이 흘려보낸 자막과 안내 멘트에 의해 겨우 이 제도를 알게 된 어떤 관객이 또 이런 말을 하는군요. 그런데 축하드린다는 저 박사의 말 말이야. 저 말은 왜 한 거지? 상황상 큰 돈 드는 암 치료를 중증 환자가 되어 편히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일까? 그러게, 김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있겠어? 다 돈이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맞아, 돈이 있어야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저 제도는 병원에서 많이 아프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다 값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암 환자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왜? 자기도 암 걸리면 혜택 받으니까 보험은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 아휴, 무슨 그런 흉한 말을 해.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이제 입 다물자고. 조용히 무대로 시선 옮기다 관객은 다시 무엇인가 떠오르는 듯 이런 말을 하네요. 저기 혹시 축하드려요라는 황 박사의 말에 엄청난 반전이 숨겨있는 건 아닐까? 반전은 무슨 반전. 암 환자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많은 이들이 이 대화를 들으며 혀를 차고 있네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답니다. 이 순간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모든 이들이 금옥님의 췌장암 사기가 축하할 일인지 아니면 죽음의 선고인지 서로 다른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네요.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나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흥미롭지 않나요? 아, 지금 그 표현도 암환자 앞에서 너무 무리하다고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 황 박사라는 묘한 상담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욕먹을 것을 알고도 축하드린다는 말을 했을까요? 설마 이 고약하지만 매력적인 표현 속엔 진정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럼 이 무대의 주인공인 금옥님이 계속해서 제대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게 어서 빨리 그녀가 CT를 3번이나 찍었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서 야 이거는 없던 병도 생기겠다. 이거 도대체 올 쪽마다 피 뽑아. 그다음에 CT 찍는다고 미리 테스트해. 그다음에 또 조영제 맞는다고 주사 맞아. 그리고 그거 다시 판독하러 다시 갔죠. 그 다음날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서울대로 가시지 않고 서울대 병원 가지 않고 왜 강남 성모병원 가까우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뭐 큰 병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자기 대수롭지 병을 않게. 우습게 생각을 했군요. 네. 아니 그래서 항상 이상하다 싶으면 항상 제일 크고 좋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우리 널 들었잖아요. 믿을 수 있는 병원. 근데 강남 성모병원 정도면 믿을 수 있는 병원 아닌가요? 그거는 성모님은 은혜는 믿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래가지고-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 이 정도 탑10 뭐 정도 안에 들면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대한민국 했어요. 최고로 좋은 서울대는 전 세계 10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는 대학 수준으로 평가를 됐는데 지금 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한 달에 3번 CT를 또 찍고 네. 그래서 CT 찍고 나서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위내시경, 뭐 장내시경, 위, 대장, 그 소장도 살짝 보고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도 했어요. 네. 수면 내시경? 그 보호자가 있어야지 수면 내시경이 된대요. 근데 보호자를 뭐 누굴 데려가요? 뭐 병원 뭐 그래서 나 보호자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이 무슨 보호자가 있겠어요. 수면 내시경 안 되는데 괜찮아. 나 수면 내시경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오. 그냥 해봐. 되게 힘들 텐데 수면 내시경 안 하면. 힘들었죠. 동시에 의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또 볼 수 있으니 의사는 무슨 짓을 하던가요? 막 내시경 하다가 할 때 말고 내시경 하죠. 마지막에 짜증내고 나가더라고요 의사가. 왜요? 안 보인대요? 왜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의사가 짜증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암세포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찾아간 거예요. 종양은 하나 뗀다는 얘기는 이제 하더라고요. 종양은 뗀다. 뭔가 보이긴 했는데. 그 이제 대장 위 내시경 끝나고 대장 내시경 끝나고 소장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뭐야 왜 안 보여?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특별히 떼내가지고 뭐 이 검사할 만한 건덕지가 없군요. 그랬더니 네가 마무리해 딱 그러더니 의사가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과 의사인데 그래서 야 이거 수면 내시경을 하면 이런 걸 아무 실상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 좀 놀라긴 했어요. 뭐 실상은 뭐예요? 의사는 항상 근엄한 자세로 뭐 신경질 인간의 내지 말고. 생명을 다루는 분이시니까 감정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존중하고 존중을 인간을 하니까 존중- 신경질을 내지 존중을 안 하면 아무 반응 없이 하는 거지. 이분이 얼마나 존중하니까 이게 막 대장에 들어가면 종양이 막 이 널려 있어야지 몇 개를 건질 텐데 깨끗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네가 해 이러면서 옆에 있는 간호사든 다른 보조하는 친구한테 시키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빨리 점심도 저녁 약속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의사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어떤 게 인간적인지 갑자기 막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세상에나 정말 황 박사. 이분 반전의 재미를 제대로 만들어내시네요. 금옥님은 의사가 전혀 인간적이지 않다 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의사가 정말 인간적이라 이해하니 말이에요. 이건 과연 무슨 뜻인지 싶은데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가진 마음, 아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바로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근엄하게 다루는 존재로 일반인보다 몇 배로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다룰 줄 아는 엄청난 전문가라는 믿음 말이지요. 자, 내시경하는 의사를 두고 인간적이다,
기계적이다 이라는 표현들이 사정없이 나온 마당이니 기계적인 의료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말하는 외과인들도 잠깐 만나보지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 의사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저기 미국 출신 의사분이 직접 이야기해보겠다며 손수 쓴 책까지 들고 나오시네요. 성함이 뭐라고요? 아, 아툴 가완디요. 그가 자신이 쓴 책 나는 고백한다 현대약을 의 한 부분을 읽어주겠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서양의학은 한 가지 명령의 지배를 받는다. 의료행위에서 기계적 완벽성을 추구하라는 명령이다. 의사수련 첫날부터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는다. 환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엑스레이 사진들을 다 찾아 놓아야 하고 투약 처방은 한치도 틀림없이 정확해야 한다. 알레르기 증상이나 과거의 병력을 잊어서도 안 되며 오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수술실에서는 시간은 물론 동작 하나, 피 한 방울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완벽에 이르는 비결은 반복과 일상화에 있다. 수술실에서 동료 의사들에게 듣는 가장 큰 찬사는 가완디, 자넨 정말 기계 같아 라는 말이다. 여기서 기계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특정 상황 하에서 인간은 정말 기계처럼 행동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금옥님이 만난 의사는 기계처럼 내시경을 진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시경을 진행한 것일까요? 우리는 의사란 존재를 정말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고 다시 금옥님이 몸속에 분명 존재하지만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되는 그것을 찾겠다는 외과 의사 선생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면 직접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본다는 게 뭐죠? 그랬더니 직접 열고 보겠대요. 열고 보신다고요? 개복해가지고 본다고요? 그랬더니 복강경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워낙 제가 병원을 근데 복강경으로 하니까. 직접 보더라도 어쨌든 잘라가지고 그 카메라 집어넣고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시경을 보는 거는 장 안을 보는 거고, 그렇죠. 이 직접 보겠다는 거는 배를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카메라를 주면 장 밖을 보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위나 장 안의 종양은 안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떼냈다는 그 용종은 뭐 그거는 이제 선종인데. 선종이죠. 그렇죠. 근데 그 CT에서 네. 나온 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에. 어떤 가능성? 그 CT 나온 게. 네가 지금 장을 덮고 있는 무슨 그물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대망이라고 한대요. 네. 그 대망에 지금 복대가 진짜 있기 때문에 이거 대망이라고. 그 대망이라는 부위에 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양이. 종양이 그렇죠. 지금 네. 이 테니스 공만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죠. 소세지가 자루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종양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좀 커지는 느낌이 저도 들었거든요. 커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갑자기 원래. 이게 가운데 있다가 옆으로 조금 소세지처럼 커지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거의 옆구리까지 막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구리까지 가서 얘가 자꾸 태아가 발을 이렇게 차듯이 발로 차듯이 그 옛날에 임신했을 때 그렇듯이 자꾸 옆구리를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시점에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은 저뿐인가 싶습니다만 신의 입꼬리도 실룩거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나 이 불안한 예감은 서슴없이 맞아떨어지나 봅니다. 제발 저 입을 막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싶은 것이 이거 어쩌죠? 금옥님이 말하는 옆구리를 차는 듯한 느낌에 대해 황 박사가 또 어떤 상상 이상의 기념비적인 표현을 꺼낼까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생긴 게 딱딱해진 게 막 성장하고 있고 막 차고 이거 보통 그 체외 임신 뭐 이러는 건데
새로운 예술 이 마리아로 성당 열심히 가시는 상황이 돼서 지금 저 성당 안 다니는데요. 아 냉담 중인데. 아 그래요? 어머님이 그 이방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지금 마리아로 새로 박사님, 제가 애가 셋이에요.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그런데 애 아니 생긴 그쵸?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고 저 밑에를 이렇게 차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그러게. 그러니까 느낌상 이게 너무 많이 커진다라는. 정말 황 박사,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객석에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서늘한 분노의 말이 섞여 나옵니다. 정말 애란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속삭이듯 떠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들어봐야겠네요. 세상이 미쳤나봐. 이게 무슨 일은 아닌데 자꾸 웃게 되는 건 뭐야? 근데 이거 웃긴 상은 맞지? 아니, 웃기긴 뭐가 웃겨. 저 심리상담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아까 누가 금옥님이 심리상담을 배우는 자기 제자라 하던데.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최장암 사기라는 사람한테 마리아니, 최임신이라니. 이게 농담할 일이야? 근데 금옥님 본인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좀 웃으면 안 되는 건가? 지금 저 사람 최장암 사기야. 길어야 1년 더 산다고 하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그 순간 신이 끼어들어 묻습니다. 예의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럼 죽을 날을 바라놓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땐 장송곡이라도 틀어두고 아이고 이렇게 곡소리라도 내면서 울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건가? 확실히 신의 입김은 장난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고요함이 밀려오는 게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은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길게는 1년 후, 짧게는 석 달 후에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 만나서 대화할 때는 웃지도 말고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미 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모하는 듯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게 그게 암 환자에 대한 예의인가? 역시 신도 신으로 사는 삶이 고단한가 봅니다. 이렇게 서늘한 문장으로 인간들을 사정없이 팩폭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어쩌면 삶이 엄청난 위기를 주든 무시무시한 시련을 주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웃자라는 정신승리의 경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느낌이 그 오니까- 의사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는 뭐래요? 너 빨리빨리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죠. 급속도로 커지고 급속도로 있는 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좀 안 좋은 뭐라 그러지? 안 안 좋은 상태. 신호죠. 예, 안 좋은 그렇죠. 신호예요, 이건. 그러니까 단서예요. 빨리 하자. 네, 근데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가능성이 대망의 종양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 그것이 하나. 네. 그래서 여기에 혹시라도 암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저 밑에 임파암의 가능성이 있다. 임파암 가능성. 네, 임파암의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그래서 CT 찍은 거에서는 잘안 뚜렷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그럼 어떻게 가능성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복강경. 그러니까 복강경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입원을 해서 복강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전날 와서 입원을 하고 그래서 그거 바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혹시 모르니 펫 CT를 찍어라. 그래서 그 사실 그 전에 어떤가 펫스캔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말이네요. 그거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위험한 거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아니 그 CT나 펫스캔이나 뭐 암이라는 확실한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한 단서를 찾는 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계속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안 보이니 복강경을 하자. 복강경을 하자. 복강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하니까 그걸 일주일 잡고 그 검사가 뭔지는 뭐 이야기 안 엑스레이하고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뭐죠 그 심전도 찍고 복강경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취를 하니까 마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전도 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펫스캔도 같이 해라.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 강남 성모병원에 환자가 없던가요? 아니면 엄청 많던데요. 엄청 많은데 본인한테 그런 지금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뭔지 좀 궁금한 거죠. 뭐야 얘가 도대체. 점점 커지는 이 녀석이 그렇죠. 뭐야.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다죠.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검사하라니까 뭐 되게 환자는 의사 검사하면 검사인 줄 알고.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랬어요. 화요일에 수술을 하는데 일요일에 입원을 하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복강경 하는데 이틀 전에 입원을 합니까? 그 비싼 네. 병원비를 내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먹는 음식을 좀 조절하고 월요일에 입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복강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네 경우는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혹시 뭐가 보이면 바로 절제를 할지도 모른다. 뭔가가 그렇죠. 있으면. 뭔가 있으면. 없으면은 최대한 그 검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겠다. 네. 결과적으로 수술 시작하는 시간은 있으나 언제 수술이 끝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제가 보호자 없이 그냥 혼자 입원을 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네, 이제 그랬어요. 퇴원하는 날짜도 그럼 알 수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제 그래서 진짜요? 예, 무시무시했겠어요. 좀 무시무시했죠. 이거 잘못하면 뭐 그냥 병원에서 바로 그렇죠. 장례식장으로 그럴지도 갈것 모르는데 같다. 누구한텐가는 연락을 해줘야지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네.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하니까 할 수 없이 동생한테 내가 입원을 전화했어. 한다. 그리고 이제 마침 친한 친구가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있어서 네. 나 여차여차 입원을 한다. 네. 조직 검사 하는 거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더니 네. 이제 그 동생 울면서 달려왔어요. 몰래 가지고 달려오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좀 그러네. 전화만 이제 하는 거죠. 세상에 본인보단 그 동생이 갑자기 더 쇼크 먹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 수속을 또 하는데 네. 입원을 할 때 그러니까 입원 수속이 아니라 입원 안내를 받아요 미리. 이번 안내를 받죠. 예, 그렇죠. 수속하려면 근데- 안내를 받죠. 근데 그거를 월요일에 입원하는데 네. 금요일에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선생님 만나서 이제 수술 스케줄을 다시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펫스캔 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또 듣고 펫스캔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나왔죠. 펫스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가능성만 있다. 무슨 가능성이요? 네. 무슨 가능성이요? 뭐 이 종양이 그냥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이 뭔지 보자. 그럼 펫스캔을 왜 하셨어요? 라고는 안 물어봤어요? 감히 물어볼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스캔을 했을 때는 좀 더 본인이 막 지금 종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막 확장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아보는 다라는 측면이 펫스캔의 의미가 있는데 그분 말씀으로 최첨단 가장 최신 암 발생이 어디서 있는가 암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답은 주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니 직접 그럼 조직을 성모병원에서 최근에 그 기계를 설치를 했다는 측면에서 최신 최첨단이고 아직 리스비 내는데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CT 찍고 나서 같이 덤으로 찍게 하자라는 그 절차를 만들어냈네. 그러나 환자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네. 환자인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그때. 아니 뭐 이거는 난 환자가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CT를 2번이나 찍은 사람한테 펫스캔을 하고 펫스캔을 한 결과조차도 그냥 알아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뭐 그거는 있는 기계에 눌리기보다는 계속 가동률을 높이자라는 이유에 보통 그렇게 펫스캔 정도 하면은 뭐가 나오긴 하는 모양이에요. 글쎄 뭐 넣었겠죠. 저는 사실 거기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CT보다 더 나은 정보를 펫스캔이 줄 거라는 기대에서 했는데 네. 아무 차이도 없으니까 혹시 환자가 선생님 이건 왜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게요. 이밖에 못하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상당히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금옥님의 혹은 참으로 고약한 녀석이 분명합니다. 처음 진료했던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성모병원 외과 의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나를 어서 찾아봐! 라며 약을 올리는 듯 보이니 말입니다. 이쯤 생각해보니 금옥님의 혹은 고약하다 못해 인간의 의사를 놀리는 사악한 혹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정말 이놈의 혹은 악성 종양이 될 기질을 완벽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무진장 궁금해지네요. 정말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자신을 잘 감추는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아, 이렇게 삐딱하게 상상해봐도 될까요? 초음파에, 내시경에, 일반 CT에, PET-CT, 그리고 피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현대의학 기술 앞에서 제 얼굴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녀석의 존재감 자체는 엄청 미미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서는 아닐까 하고요. 어떠신가요? 이 혹에 대한 인간적 상상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도 저기 앉아있는 운명의 신은 이 상상이 상당히 재미있는지 싱긋 웃어 보이시네요. 사실은 저는 패스캔을 안 하려고 그냥 복강경을 하겠습니다 한 건데 그러게. 복강경 하는 김에 패스캔도 하세요. 이러니까 그거는 또 뭐 보험 적용도 안 되고서 보험 적용도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검사고. 그렇죠. 패스캔은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예, 원 한 차지할 50만 원 텐데.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그 의사가 조금 경험이 없는 완전 초짜였어요? 아니면 그래도 40, 50대는 돼 보이는 의사였어요? 그 한 50대 중반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50대 중반이면 네. 그 뭐 검사 결과보다는 검은 얼굴 딱 보고 지금 근래 체중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라고 묻든지 아니면 지금 이 복부 부분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아니면 그냥 지낼만 하세요? 이 질문을 검사 운운하고 CT 운운하기 전에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던가요? 그런 질문은 안 하시죠. 안 하시면서 어떤 증상이 있느냐라고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근데 정상은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체중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체중이 떨어진 거보다는 잘 먹지를 못하겠다. 당연히 그러면 체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잘 먹지를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잘 먹지를 못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땠냐면은 네. 밥을 먹으면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 말고 이 배꼽 위에서 막히는 느낌. 그래서 아니 밥을 먹을 때 왜 이런 느낌이 들지? 그러면서 동시에 밥을 먹으면은 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왜 먹다 말고 이게 막히지? 막히는 느낌을 제가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 양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 그렇죠. 그 한 달 사이에. 밥 먹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내가 꼭 이걸 먹어야 되나 그냥 알약 하나를 먹고 좀 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다 밥을 먹을 때 딱 목에서부터 막히는 것 같고 이 밥알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한 톨이 들어가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온갖 느낌이 다 들 때 밥을 먹으면 팍 맥히거든요 되게. 아이 뭐 그 알약 같은 생각은 안 했고 솔직히 지난 한 1년 반년 그렇죠.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죠. 나에 대한 생각.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하긴 했어요. 자기 자신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사는데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 약간의 자책. 사실은 금옥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자책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런 말 들으면 열받죠. 아니에요. 본인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거를 잘 하시고 심지어 자책이나 자학도 하시는 분이에요. 엄청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본인이 그때 저하고 라이브 상담을 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이 성찰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그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번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아니 박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지만 나는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거는 꿋꿋하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더라고요, 제가. 거목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고 다른 사람 소리 귀 안 기울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참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잘 살았죠, 잘 살았죠. 그리고 꽤나 성찰을 잘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옥님이 이방인이란 이름으로 황 박사를 처음 찾아온 곳이 3년 전의 일이었지요. 그때 그 상담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기억하는 관객들도 저기 보이네요. 잠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 그때 금옥님 처음 보고 진짜 겁도 없고 대단하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이라는 별명도 재밌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맞아. 30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막 한국어 간판만 보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한국인 이민자를 만나 도움도 구하고 거기다 겁도 없이 노천에다 난전을 펴고 옷도 팔고 결국엔 직접 옷도 만들어서 대박도 났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 사람 진짜 여장부다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랑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인정을 못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나? 무시하고 살면 되지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혼하고 아이들도 두고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황 박사님이랑 앞으로 어찌 살지 상담하는 거라서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어쨌든 와 진짜 보통이 아니다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 있죠. 근데 난 오늘 암 진단만큼 더 많이 놀란 게 금옥님이 사업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황 박사님 옆에서 심리상담가 되는 공부를 안 돼서 이거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무슨 난리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필 또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듣자니 심리상담 공부가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했나 싶기도 하고 그럼 심리상담 공부한다고 힘들어서 암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괜히 사업하며 돈 벌 사람이 공부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머릿속만 복잡해져서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디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암 걸린 게 공부 때문이라면 우리나라 수험생들 다 암에 걸리게요? 시는 이런 관객들의 이야기를 듣다 피식 웃고 맙니다. 결국 인간 대부분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에 말이지요.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살았다는 거를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알아간 게 지난 1년 사이에 상당히 지난 30년보다 더 심하게 많이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난 30년은 생각을 사실 못했죠. 그냥 하고 30년까지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런 건 안 했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렇죠. 그거를 지난 1년간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살았구나. 성찰은 없이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살면서 마치 내가 굉장히 성찰을 잘하는 사람인 양 그렇죠, 착각을 그렇죠.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좀 괴로웠어요, 저는. 저렴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막무가내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열받는 표현이네, 이것도. 열받았어요. 그게 상당히 갑자기 가슴에 딱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팩폭을 하시듯이 말씀하시면 팩폭이 아니라 저는 정확한 의구사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막무가내로 살았다 무작정 살았다 그렇게 해서 대개는 무대포 인생 이렇게 이제 딱 타이틀을 붙이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괴롭죠. 최상암 사기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 네 인생이 지난 30년은 니는 참 이 나름대로 성찰하고 잘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난 1년 사이에 갑자기 엄청난 큰 회의감과 내가
무작정 살았구나 라는 무대보다. 무대보다 야, 가장 거의 혐오하는 인간형인데 그런 사람들. 그렇죠. 내가 가장 혐오한 인간형으로 살았다라는 근데 것을 그게 나란 말이야. 지난 1년 사이에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연말에 와서 그거를 뭘 먹어도 그냥 집어넣는 순간부터 꽉 채이는 그 경험까지 한 있었다. 거죠. 예. 무대뽀 인생 막무가내로 살았다. 무작정 살았다. 는 황 박사의 표현에 신이 또 웃고 맙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웃기엔 저 심리상담가도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제대로 상황을 알려줘도 제대로 이해할 사람보다 오해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게 눈에 너무너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혼자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구나. 사는 게 괴롭겠어. 뭐 황 박사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황 박사는 오늘 이 무대 위로 급히 올라선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제작 금옥님의 위태로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괴로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금옥님에게 이제 좀 제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서 상황을 파악하자. 그래야만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 안에 생긴 이 혹의 정체도 알게 된다고 알려주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금옥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받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또 그 질문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인지라 이 세상은 말 못할 고통과 통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지요. 아, 그리고요. 지금껏 확인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황 박사가 질문하기 전까진 그 누구도 금옥님이 체한 듯 느껴졌던 저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옥님 자신도, 의사도, 그 누구도요. 정말 금옥님이 혹이 췌장암 사기로 호명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선생님하고 안 물어보죠, 아무도. 의사 선생님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했고. 안 했죠. 근데 그래서 그냥 생각은 했어요. 이게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암이란 진단을 받기 전이지만 네. 야, 이 몸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게 뭘까?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예, 몸이 나한테 말을 이미 뱃속에 이 테니스 공만한 거하고 소세지 2개 이렇게 지금 뱃속에 뭐 종양인지 뭔지 딱딱한 거로 만져지는 거로 지금 만들어 줬잖아요. 그 신호인데. 근데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건가? 뭐지 도대체? 아니죠. 그거는 몸이 네. 그런 신호를 보낸 거를 금옥님 마음이 그 몸의 신호를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갑자기 몸은 신경 쓰고 마음은 지금 나를 지금 무대뽀로 봤더니 그러면서 주님 마음을 지금 구박을 잔뜩 하고 나서 갑자기 아니 뭔 소리예요 뭐- 지금? 그리고 본인 마음이 너 30년 넘게 무대뽀로 살아라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식 낳고 또 남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무대뽀로 살은 거지. 본인 마음이 원래 무대뽀 출신이라서 너 무작정 막무가내로 살아라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 마음이 얼마나 우아하고 또 섬세하고 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데요. 본인의 마음은 원래 아르헨티나 가기 전부터 이 금옥님은 진짜 총기 있는 멋진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하고 뭔가 잘 통하거나 부모님한테 내가 인정받을 만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못 들고 그런데 남들한테 내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내가 번듯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만큼은 안 됐어. 그런데 저 인간이 보니까 똘똘해. 저 인간하고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완전히 새 인생을 만들면 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히 네. 기대를 안고 결혼을 하고 네. 무작정 질렀잖아요. 네. 그 본인 지난번 상담 때 네,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한 걸로 저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막상
결혼을 딱 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지? 근데 한국에 돌아온 게 같은 반복이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네. 한국에 와서 또 막연히 뭔가 좀 번듯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빨리,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가 빨리 안 되고. 또 지금 상황은 그냥 별 변화가 없고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난 1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 본인이 자책하고 자기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민의 감정 또는 본인이 평소에 보이지 않는 야,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그런 뭐 자책 같은 거죠. 야, 남편을 그때 좀 잘 골랐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달라지죠. 확실히 달라졌을 또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나는 내 문제를 남 탓을 하고 있구나. 혹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를 저 탓으로 하시는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없죠.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100%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태가 한국이 지금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였으면은 네.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만큼 뭐 박사님. 그럼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뭐 이 말기 췌장암 4기 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췌장암 4기 진단 받고 이 치료 받으신 분 중에서 1년 이상 가시는 분들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참 저주도 아닌 것이 췌장암 4기라는 금옥님을 앞에 두고 1년 이상 사는 분을 못 봤다는 황 박사의 말로 무대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그런데 또 생각하면 황 박사는 첫 번째 무대 내내 금옥님을 상상 이상의 유쾌함으로 남다르게 대했으니 오히려 금옥님이 췌장암 4기라도 1년 이상을 그보다 더 길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대 여명을 1년이나 듣고 온 금옥님은 그 말이 맞다, 아니다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워하네요. 평소라면 악착같이 살아내고 말 테니 나보고 1년 남았다는 인간들 다 나와봐라 할 캐릭터인데 말입니다. 아마 오늘 고약하다 못해 아주 무리한 황 박사가 그녀를 향해 막무가내로 살았다, 무작정 살았다며 하도 거침없이 찔러대니 화도 났다, 자책도 했다, 우울했다. 그 감정선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한편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막무가내로 살았든 무작정 살았든 아무리 봐도 나름 잘 살아온 인생인데 금옥님은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어째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저 멀리 팽개쳐 두고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금옥님이 벌써 끝이 난 무대가 아쉬운지 이런 말을 더하네요. 저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천둥이 치면 천둥이 치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 생존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27에 결혼도 하고 겁도 없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고생했지만 성공도 해봤다고요. 알잖아요. 100평집도 사보고 좋은데 여행도 많이 다녔다는 거. 그런데요, 분명 고생하다 남들 눈에도 내 눈에도 꽤 갖추고 그럴듯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뒤에선 또 배부른 소리라 하고, 정말 가끔은 누가 와서 너 참 열심히 잘했다, 너 참 잘났다, 우아하게 사는구나, 돈이 많아서 좋겠다, 그런 칭찬의 말이라도 마구마구 해줬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남편이고 시댁 식구고 뭔가 하나 잘못되면 다 내 잘못이고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고 했어요. 또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런 제 고민을 두고 성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살라는데, 저는 그걸 또 한다고 싸매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고, 결국 이혼하고 아이들도 남겨두고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두 다 다시 시작이구나. 그래서 황 박사님을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자꾸 사업을 다시 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 부담도 되고 사업 말고 뭐가 없을까 했는데 바로 눈앞에 심리상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걸 아는 저 얄미운 황 박사님은 나를 무대뽀라고 하네요. 거기다 매번 심리상담 수업 때마다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묻는데 참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어느 날은 그래 인생 또 뭐 있나 이만하면 됐지 했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왜 여전히 이러고 사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도통 잠이 안 와서 성모 마리아님 꿈에라도 나타나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하고 우스운가요? 순간 신이 이 무대가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고요하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스스로 이 땅 위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중이랍니다. 뭘 안다고 떠드는 인간도 뭘 모르고 말하는 인간도 모두 다 말이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순간 그 누구도 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운명의 신이 신의 역할을 맡은 후 평생에 걸쳐 경험하는 일이랍니다. 물론 아주 가끔 신의 뜻을 눈치챈 특별한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신이 이렇듯 인간의 삶에 함께하고 때때로 조언하는 것을 감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금옥님이 아주 긴 시간 자신의 아픔을 외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아픔에 대해 제대로 묻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럼 오늘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4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6개월 생존 기록의 첫 번째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 센터